금리를 어느 시점에서 낮출 것이냐, 그죠? 금리를 어느 수준에서 낮출, 그게 바로 이 고물가와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면서 물가가 낮아지면서 금리를 내리면 고환율도 내려오는 이 적정 시점을 찾는 것. 퇴근길에 편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매년 8월 25일 그죠? 이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 자, 2023년 그 어느 해보다 주목받고 중요한 이유, 잭슨홀 미팅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작년 2022년 이 잭슨홀 미팅 이후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 먼저 시작을 하고 다음 내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드는데요. 올해 고점을 위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제 고점을 뚫었지, 그죠?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강달러 했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그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 달러만 올라가는 시기. 근데 지금 달러가 그렇게 올라갈 시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글로벌 경제가 뭔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자, 국채 수익률도 보시면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2023년 고점을 뚫고 그냥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고, 계속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앞서 얘기했던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 이런 대표적인 이런 상품들 대부분 이제 안전자산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안전자산이 올라간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 상품들은 내려간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 특히나 이 8월 10일 날 발표되었던 이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부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예상치가 3.3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치가 3.2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금리 인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중국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발행, 이런 부분이 연결지면서 계속 올라갔는데요. 특히나 7월 물가지수가 예상치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고 나온 이유는 바로 미국 7월 근원 CPI 이 상승률이 아직도 뭡니까? 여러분들 보신 대로 4%대예요. 미국의 목표대는 몇 프로입니까? 2%대지 않습니까? 근데 CPI는 지금 3%대인데 근원은 4.7%야. 그런데 이 근원 CPI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고, 이 우려감은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는 대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 자, 특히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리면 CPI가 안 내려갔어요. 금리를 어쨌든 꾸준하게 올리니까 조금씩 계속 내려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CPI를 만약에 계속 내려가려고 한다면 금리를 안 올리면 이게 가능할까, 이런 물음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다음 달 9월 21일입니다. 그죠? 자, 지금 9월 달에는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동결을 하고 있지만, 또 11월 달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5월이면 끝날 것 같은 이 금리 인상이 지금 11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그죠? 이번 주에는 특히나 5월가에서 두 가지 구조적 재조정이 변동성을 크게 할 것이다. 특히나 역대 최대 규모의 7월 옵션 만기일이 있다. 약 2조 3천억 달러의 옵션 노출 포지션이 이날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보고, 여기에 5억 달러 가량의 주식 옵션 토탈 합치면 2조 5억 3천만 달러, 그죠? 그 정도로 지금 이번 주 변동성이 꽤 엄청난 큰 시점에서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잭슨홀 미팅까지 있는 거죠. 매물이 이만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봐야 돼요. 롤오버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다. 근데 잭슨홀 미팅이라는 불안전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 상당한 물량이 출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중국 40년 만에 호황 끝났나 세계 경제 사상 최대 변속 기약 직면했다. 특히나 지금 저출산 형사, 그리고 지금 뭐 포디라고 얘기하죠. 저 중국이 포디라고 얘기하는데 저출산에 따른 그 다음에 금리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관련해서 경제, 그죠? 경제 부분, 그다음에 부동산 등등 지금 모든 거, 특히 부동산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아니죠. 부동산뿐만 경제 부분, 중국이 죽으면 우리나라도 경제 선량을 반토막 나는 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왜? 중국이 1대 수출 국가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중국 부동산 고금리 새우 등 터지는 한국 경제. 물론 지금 얘기로는, 정부 입장 얘기로는 우리가 만약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면 지금 5천억 정도, 정도가 문제가 발생돼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도 문제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1.4%의 경제 성장률,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안한 글로벌 경제, 이 시작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2022년 잭슨홀 미팅이에요. 여기서 금리를 올려야겠다고 다 만들어 놓고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러면 작년 잭슨홀 미팅 결과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 올해 잭슨홀 미팅은 8월 25일 날 시작해서 26일 하고 26일 특히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잭슨홀 미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작년 제 방송 보신 분 있으시면 기억을 나실 건데, 그렇죠? 미국 지역의 12개 미국 지 12개 연방준비은행 중 하나의 캔자스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이 돼 있습니다. 그죠?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와이오밍주에 해서 초청해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1978년 농업 관련 학술들을 시작했다가 자 세계 40여 개 중앙은행장 경제 언론들 120명 이렇게 초청받았더라고요. 가장 지금까지 유명한 게 버냉키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양적 완화, 2010년 리만 사태 이후에 내놓은 양적 완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미국의 핵심 경제, 그 다음에 자 40개국 이상의 경제,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뭘 한다는 거야? 통화정책. 이 통화정책을 방향을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앞서 얘기했듯이 이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밝히는데요. 자, 작년에 파월 의장 연설을 보시면 연준의 가장 큰 책임은 물가 안정을 이룩하는데 많은 고통을 따르겠지만, 자, 이때 목표를 한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경제 정책, 강력한 긴축 기조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2022년 8월 26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요거를 좀 요약해서 보면 2%대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금리, 저성장, 노동시장의 유연화 같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고통 때문에 물가가 외면하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박살을 날 것이다. 7월 전년 대비 상승은 낮아져 개선된 수치만 인플레이션 완화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쉬어갈 때가 할 때 역사적으로 조기 금리 인상 완화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게 8월에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에 너무나 유명했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 no pain, no gain. 자, 9월 금리 인상, 미국의 세 번째 자이언트 연속적으로 차장 처음으로 하면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no pain, no gain입니다. 그죠?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야지, 이런 감내를 해야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긴축 본색, 이 잭슨홀 이 미팅 이후의
후폭 한국에 보시면 당국은 속수무책이고 환율이 1350원 이상 넘어가서 1400원 넘어갔었죠. 그죠? 자, 잭슨홀부터 파월이 공격적이죠. $1 환율 13년 4개월 만에 최고. 그래서 당국이 구두 개입을 했어요. 그죠? 구두 개입도 하고 물량도 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내려가다 사상 최대의 금액 몇 조를 퍼부었죠. 그죠? 그리고 코스피도 하루 만에 2%대를 폭락하면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세계 모든 투자 상품들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 26일 발표 위에 보시면 잭슨 미팅에 발표한 미국 유럽 등락률을 보시면 한국에 마이너스 2% 됐죠. 근데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S&P는 마이너스 3.4%, 그 다음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3.9%,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도 빠졌고 독일, 영국까지 해서 모두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락,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금리를 한번 이렇게 보신다면, 자, 작년 8월이 여기에요. 그죠, 여러분들? 작년 8월 요 시점, 요때 발표, 앞서 이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 거죠. 그러면서, 자, 네 번 연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그러면, 자, 2.5에서 금리가 얼마까지? 5.3% 올라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잭슨홀 미팅의 후폭풍이 엄청나게 투자 상품이 엄청나게 나왔고 이때 이제 달러가 킹 달러가 올라갔고 그죠. 미국의 전략도 조금 있었는 부분. 그래서 금값이 요동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번 2023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쏠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나 금리가 지금 5.5까지 올라온 수준에서 여기서 더 강력하게 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기조를 얘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파월이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할 것인지 여기에 또한 이 2023년 잭슨홀 미팅이 그 어느 해보다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 논의할 점을 보면 새로운 기준금리 조기 정착 방안과 함께 작년 3월 이후 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한 문제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질 것이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리를 어쨌든 2.5에서 5.5까지 올렸어요. 그죠?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투자 상품이라든지 뭐 가게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다 그죠? 지금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이걸 또 금리를 계속 올린다. 만약 5.5에서 6.0 이렇게 올렸다. 이 부분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상한 부분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가장 이번에 또 특히나 중요한 게 이 새로운 기준금리 특히 단기 기준금리 정책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 국제 조달 시장 기준금리인 바로 리보 금리가 드디어 올해 7월에 비로소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내 거래만 하면 상관이 없지만 국내외 금융거래에서 준거금리 그러니까 기본으로 쓰는 금리가 바로 리보 금리였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특히나 이게 지난 60년 세월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 기준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영국이 먼저 이렇게 중심이 됐죠. 그렇죠. 영국이 이제 힘이 빠지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특히나 빠진 것이 바로 이 은행들의 탄압 사건 때문에 이 리보 금리가 이번에 폐지가 됐는데요. 그럼 2012년 어떤 사건이냐? 자, 리보 금리 산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012년에 발생한 리보 금리 탄압 사건. 특히 2019년에 자, 바클레이즈와 도이치뱅크, SG, UBS, 로얄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등 일본 대형 은행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끼리 우리가 뭐 SK텔레콤 그다음에 KT U+ 이런 데가 단합해서 항상 통신료 일정하다 이런 부분 항상 제기하면 문제라고 하면서 그것도 벌금 맞지만 지급도 안 달라져. 그런 부분들이 리보 금리 현상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자, 금리 조작의 장본인은 바클레이즈고 2005년 7년 동안 근무한 선임 트레이더 필립 모리 유세프였으며 그는 평소 알고 지낸 다른 은행 트레이더를 전부 다 금리 조작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바클레즈에 4억 5천만 달러 벌금을 넣고 2006년 8년 사이에 리버금리 올리가 내려달라 최소 20차례 이상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이후도 이거 리버금리 못 믿겠다. 차량과 다른 걸 쓰면서 점점 이 리버금리가 형식적인 금리가 되었죠. 이렇다 보니까 당사국이 영국 리버 금리를 퇴출한 다음에 이 영국, 잉글랜드는 미국 중앙은행 등이 그죠? BOE나 FD 중심으로 리버 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 금리를 연구를 하는데 페드 미국 중앙은행이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담보부 조달 금리 소파라고 하죠. 이 소파 산출 방식이 시장 참여의 실제 거래를 감안한 중간 금리라는 점이 리버와 비슷하지만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단합이 못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소파 이게 뭐냐? 제가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린다면 소파는 Secure Overnight Financial Rate, Security, 보안이자 보증된 오버나이트 하루짜리 단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이낸시 자금 조달 금리가 바로 이 소파라는 거죠. 이 소파가 다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자, 소파는 1일 금리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봉식으로 계산하는데 즉 일주일치 금리를 계산하면 7일간 고시된 소파 금리를 하루하루 곱해서 계산해야 한다. USD 단기는 초저금리 사이 때문에 소파도 사실 0.몇% 고정된 사이지만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금리는 하루하루 계산해야 하는 이 계산법이 너무 실용성에 따르고 번거롭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소파를 할지 말지 좀 고민이 되고 또 이 소파에 준하는 새로운 지금 소파가 좀 나오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소파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리버 금리와 함께 또 하나의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 일명을 레포라고 보시죠. 레포인데 여기서 특히나 이 온 레포 대체될 확률이 높다. 자, 2015년 보조지표를 삼아온 이 온 레포 같은 경우는 패드의 통화 정책상 기준금리를 갖춰야 할 기능이 레포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 자, 그러면 온 레포 그냥 온 레포 이 뜻 뭔 뜻이냐면 자, 오버나이트 러퍼체스 에그리먼트 자, 하루짜리 단기 러퍼체스가 대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합의 시장이다. 아시겠죠? 이것만 생각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레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특히나 문제점이 뭐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자, 11월 16일 2019 11년에 보면 5%였던 게 갑자기 1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온 레포 같은 경우도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처럼 각각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장단점이 과연 어느 것이 더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이 이런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조달시장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새 기준금리 이거 외에 이 2023년 잭슨홀 미팅 이후에 예상되고 이번에 언급되는 부분 자, 이 언급이 된다면 또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신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중립금리라는 단어가 좀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이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압력이 없는 장제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이른바 이론적 금리, 실제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5.5%까지 가 있는 이것 말고 이제 이론적인 금리를 바로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이 중립금리 같은 경우 경기 부양 정책이나 경기 가율에 따라서 다른 인플레이션이 되면 긴축 정책을 선택하시 아니라 물가 상승률과 잠재 성역 그리고 정책 금리 실질금리의 스프레드를 감안한 중립적인 상태로 우리나라의 콜 금리를 유지하는 중립금리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실제 금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근데 이론적이라고 하지만 항상 우리나라도 금리가 지금 3.5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은행 대출 금리를 보면 콜 금리를 보면 항상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가 있고 그죠? 예금 금리는 조금 낮아지는 느낌도 좀 있고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중립금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접한 저는 그렇게 좀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생활에 좀 우리 실생활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금리가 바로 이 중립금리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립금리 관련해서 최근에 뉴욕연의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올랐을 가능성이 무게를 뒀고 지난 1년 반 동안 자연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대규모 금리 인상폭을 웃돌았다. 그러면서 현재 통화적인 긴축적인 평가는 채권 시장의 통화 당국과 동의하는 이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자, 보고서는 최고 미국 경제사람들 진단은 500bp 이상의 경제에 상당히 강하다는 상실을 하면서 중립금리도 상당히 올랐다. 아마 이 뉴욕 연은의 보고서가 이번에 이 잭슨 미팅에서 논의가 될 거예요. 그냥 기준금리도 힘든데 왜 중립금리를 언급을 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기존의 금리를 인상할 명분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는 많이 올랐지만 장기는 아직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장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이 보고서에 보면 단기는 올랐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장기는 아직 언급이 물음표예요. 그러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이제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폭동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금리를 효과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중립금리 언급이 나온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중립금리를 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겠다. 그래서 중립금리 얘기 나온다는 것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목표 상향 여부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2000 이전에 높았던 인플레이션의 경로의 일부만 반영하도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년 3.5% 이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 항상 요구하는 건 2%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 이번에 잭슨 미팅을 통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니라 그죠? 3%대를 올리겠다. 이 얘기는 반대로 뭔 얘기입니까? 앞서는 중립금리가 얘기가 나온다면 금리 인상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상향을 한다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지금 받아들이고 지금 봤을 때는 물가나 이런 거 봤을 때 현실적으로 2%대가 힘들다. 근데 금리를 계속 올린 거는 다른 경제적인 여파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상향하면 금리를 안 올려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6월 달에 계속 지금 언급을 하는 거야, 기사로. 세계 중앙은행들이 추가 금리 인상하면서 인플레 고착을 우려한다. 자, IMF 인플레 장기가 고착화 될 것이다. 인플레 고착, 금리 인상 맞빠지는 가장 힘든 거 골드만삭스까지 인플레 더 고착. 그러니까 인플레가 고착화 되는데 2%대보다는 자,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3%대를 올리는 게 뭡니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게 현실적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당연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 여부가 나오겠죠. 그죠? 지금 5.5%, 많게는 지금 6%까지 얘기가 나오고도 있지만, 자, 금리 인상에 따른 피로감이 엄청나고 계속 올리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죠? 물론 뭐 미국이 70년, 80년대 뭐 15에서 20% 간 적도 있긴 있지만 이때랑 지금이나 사정은 좀 다른 부분이고, 이제 금리를 올리기에는 올린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더 오면 또 은행들이 휘청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도 분명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어느 틀 올리되 어느 정도 유지를 하되 이런 금리 인상 부분에 얘기 나오면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이번에 다양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토론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잭슨 호텔 미팅 이후에 의견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자, 보시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봤으면 이에 따라 추가 긴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반면 두 명의 의원은 금리 동결, 그러니까 이 연준 의사록에, FOMC 의사록에 봐도 연준에서 보면 자, 금리를 추가적으로 계속 올려야 된다고 하지만 반대로 동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과 임금 압박이 줄어들고 경제에 발표됐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의 소비 지출에 강한 이런 전체적인 플레인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되 어느 선까지만 올리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우리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렇게 대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리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인상이 된다, 자 이렇게 되고 잭슨 밀턴 결과 나온다면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거는 채권 시장, 이 채권 시장이 가장 첫 번째로 좋으면서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나마 이 주식, 채권, 부동산, 코인 중에서 보면 두 번째는 코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물론 금리 인상의 여파가 계속 이어질 수는 있지만 금리 인상에도 제한이 좀 둘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처될 수 있는, 그리고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은 미국 경제, 특히 은행이라든지 부동산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에 달러나 금이 가야 되는데, 그죠? 달러는 아니고 금하고 지금 최근에 나온 게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코인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식 시장이 아닌가. 자, 세 번째가 주식. 그래서 조금 파란색 규모가 좀 다르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한계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리고 주식시장의 폭이 내려온 규모를 봤을 때는 하락하는데도 제한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네 개 상품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부동산이 아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계대출, 특히 연체율, 특히 이번에 새마을금고가 엄청 시급을 했잖아요. 1조 7천억 정도 나가면서 시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들은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거의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가격 하락이 주식에 비해서는 덜 내려왔다는 점, 그리고 지금 대출이 갑작스럽게 지금 늘고 있다는 이런 점을 봤을 때 부동산이 가장 심한 타겟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오히려 이제 문제점에 얘기를 하거나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쪽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쪽으로 본다면 저는 가장 좋은 시장은 아마 첫 번째는 코인이 되지 않을까. 앞서 얘기한 거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이 끝난다, 코인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2024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나온다. 그러면 2010년, 2012년, 16년, 20년 다 비슷한 쪽에 보면 금리를 인하하면서 투자 상품 쪽으로 모일 때 그때 가장 큰 수익률이 언제였습니까? 2020년 이후에 보면 코인 1등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코인이 1등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시장. 제가 앞서 설명했던 부분을 봤을 때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 시장이 될 것이고, 가장 나쁜 것은 채권 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점점 안전자산에서 투자 상품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금리를 인하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순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뭐 제 판단이, 저의 이런 설명이 뭐 100%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있는 시점과,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마무리되고 금리 인하로 가는 시점에서 이런 식의 순서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2023년 이 잭슨 미팅의 타이틀을 보시면 Structural Shift in the Global Economy. 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 구조적인 변화.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가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면서 이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 글로벌 경제 변화가,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 이 금융 경제 전문가들, 세계 각국들은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만 인플레이션을 막고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잡은 거 봐서 딱 제가 얘기했던 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거기 관련해서 가장 지금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죠? 고물가, 인플레이션 아직도 높다고 하는 고물가, 자, 그리고 고환율, 고금리. 금리를 어느 시점에서 낮출 것이냐, 그죠? 금리를 어느 수준에서 낮출, 그게 바로 이 고물가와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면서 물가가 낮아지면서 금리를 내리면 고환율도 내려오는 이 적정 시점을 찾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 적정 시점을 놓쳤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으니까 파월이 저게 솔직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간간했고 실패를 했다, 간접적으로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칠 수 있는 문제점들, 그죠? 시스템적인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런 잭슨홀 미팅이 항상 일련의 큰, 그죠? 글로벌 경제를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죠? 2020년에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금리, 자, 인플레이션, 이게 두 단어였어요, 그죠? 근데 자, 올해는 분명히 다른 단어가 나오겠죠, 그죠? 핵심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핵심 단어가 뭐 물가가 될지, 환율이 될지, 금리가 될지, 뭐 디플레이션이 될지, 부동산이 될지,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나와봐야지만, 이 언급된 부분에서 예상을 해봤을 때 2020년 2년간은 다른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언급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식을 비중을 높일 것이지, 아니야 국채의 비중을 높여야 될 것 같다, 아니야 난 부동산의 비중을 높여야겠다, 아니지 나는 코인의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20, 20, 20, 20, 20고 현금을 20 들고 있다, 아니면 10, 10, 10에서 현금을 60% 들고 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은 쪽에 어느 쪽을 넣어야 되냐, 국채 쪽을 넣을 것이냐, 코인 쪽을 넣을 것이냐, 주식 쪽을 넣을 것이냐, 부동산 쪽을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온다? 바로 2023년 잭슨홀 미팅 끝나고 미 연준인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끝나고 나면, 연설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뭐 1강에서 이 정도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아마 그 1강에서 일부는 좀 달아드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1강에서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러면 어느 쪽이 좀 크게 비중을 좀 앞으로 좀 늘려도 1년 동안은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 시스템, 특히 금융 경제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마을 홍반장이 투자 캠퍼스를 보시면 이런 투자 부분들, 얘기들 항상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구독 팍팍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조만간 또 재미난 소식도 많이 좀 들을 것 같고, 저희 또 투자 캠퍼스 채널 자체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더 발전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비가 지금 또 계속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는 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또 어김없이 6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반장의 경제썰 라이브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요일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